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약정 위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예전에는 대출을 받을 때 뭐 약정 위반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. 물론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약정 위반 이런 게 크게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문정부 시절에 대출을 이용을 해서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서 뭐 이거 하면 안 된다, 저거 하면 안 된다.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따라오게 되었고요.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이미 약정 위반자가 되었거나 약정이 위반이 되었으니 이제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고 은행에서 이제 통보를 받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데요.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출금을 뭐 몇 억씩 되는 그 큰 금액을 내가 한꺼번에 지금 상환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출금을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은행 상품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은행은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생활안정자금 약정 위반입니다.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바로 생활안정자금인데요.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약정서에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추가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가 있습니다. 이 약정서가 정말 많이 걸립니다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약정서를 썼다는 거를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내가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약정을 위반을 했나? 뭐 이런 거조차 인지를 못하다가 은행에서 약정 위반자 되셨어요. 상환하셔야 됩니다. 라고 하면 그때 맞다. 내가 이런 걸 썼구나. 라고 기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약정서라고 써 있는 그 서류는 약속을 한 서류잖아요. 그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생활안정자금 약정서는 추가 매수 금지 약정서입니다. 그럼 물어보세요. 그럼 이 약정서는 언제까지 따라다녀요? 제가 농담으로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. 이 대출을 상환을 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. 이 대출을 하면서 내가 쓴 약정서잖아요. 그래서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. 이 약정을 위반했을 때 페널티는 뭐냐면 3년 동안에 은행 관련해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의 주택 관련 대출은 뭐냐면 그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요. 그 사업자 대출이나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뭐 큰일이 났나 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얼른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내가 약정을 위반을 했어요. 그럼 대출금이 생활안정자금이 2억이 대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 대출을 은행에서 상환하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상환해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뭐 배우자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대신 뭐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배우자분들이 소득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은행마다 뭐 이미 약정 위반이 된 분의 소득을 합산을 해줄지 어떤 은행은 뭐 약정 위반자하고는 소득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은행에 가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하나의 은행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전체 은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은행에서 그 남편분의 약정 위반자예요. 예를 들면 그러면 남편분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다른 은행에 가보지도 않고 다 안 되나 보다. 그럼 부인분 소득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도 대출 못 받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다른 은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약정 위반자가 대출은 못 받지만 부인분과 소득은 합산을 해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인분이
대신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. 이거를 미뤄두는 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은행에서 뭐 한 달 안에 시간을 주면 막 임박할 때까지 에이 설마 그러겠어 막 이러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기한은 익상실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신다거나 해서 찾으면 방법은 뭐 비용이 좀 들고 번거로운 일이 좀 있기는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약정 위반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을 받고 나서 주택을 매수하지 말라고, 그러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. 그럼 이 경우도 역시 약정 위반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또 뭐 3년 동안 페널티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사게 되면 빨리 전세금을 상환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정 위반이 처분 조건을 어기는 경우에요.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만 2년 내 처분 조건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서울 전체가 다 규제 지역인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처분 조건부에 대한 약정 위반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. 하지만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팔아야지만 되는 게 약정 위반입니다. 안 팔게 되면 약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고 약속을 했으면 팔아야 됩니다. 처분 조건부의 약정서 같은 경우는요, 갚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.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팔아야지만 되는 약정서입니다. 그래서 제가 크게 은행에서의 약정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. 생활안정자금 위반 약정서, 전세대출 위반 약정서, 그리고 매매잔금에서 처분하기로 했던 그 약정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정서를 잘 읽어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그 집값이 좀 빠지면서 집이 하나 있거나 생활안정자금 받았던 분들께서 막 급하게 나온 뭐 금매라든지 또 아주 싸게 나온 입주권,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,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주권, 분양권도 주택입니다.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받으면 이런 주택은 모두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. 전세 대출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, 분양권은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내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. 뭐 대출마다 뭐 전세 대출 다르고 담보 대출 다르고 또 뭐 세금에서 다르고, 그래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뭐 집을 매수하거나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내가 뭐 이런 거 사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